한국은 일본을 절대 못 이겨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네덜란드 쇼트트랙 선수는 일본 선수단의 지도자로 임명되어 일본의 금메달을 위해 밤낮 없이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억소리나는 연봉을 제시하며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모든 걸 뿌리치고 한국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너무 놀라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네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쇼트트랙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였던 아델라라고 해요. 모두가 알고 있듯 네덜란드는 쇼트트랙 종주국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세계대회 메달을 휩쓸었어요. 예쁜 얼굴과 탄탄한 몸매 덕분에 광고도 많이 찍었고 기업 후원을 받아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근육량이 많았고 순발력이 뛰어나 경기장에서 저를 따라올 선수가 없었어요. 타고난 신체 조건과 피나는 노력으로 청소년 세계대회를 휩쓸었죠. 제가 네덜란드 성인 국가대표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여느 평범한 다른 날처럼 연습 경기를 하고 있던 중에 같은 팀 소속 동료의 스케이트 날에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동료와 날이 뒤엉켜 넘어지는 순간 허벅지가 얼음으로 잘려나가는 듯한 차가운 고통이 느껴졌고 안전펜스에 부딪히며 경기장 구석에 처박혔을 때 하얀 빙판이 새빨간 피로 물드는 것이 보였죠. 차가운 고통은 동료 선수의 스케이트 날이 제 허벅지 근육을 찢으면서 생긴 것이었어요. 급하게 들것에 실려가 긴급 수술을 했고 피나는 재활훈련 끝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비참하게도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죠. 아무리 재활과 연습을 병행해도 다치기 이전의 기량으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쇼트트랙밖에 몰랐던 제가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제 은사님께서 저에게 지도자의 길을 걷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빙판에 설 수 있다니. 선수로는 뛸 수 없지만 쇼트트랙에 몸담을 수 있으니 무조건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선수가 아닌 지도자의 길을 걸었고 이 일은 생각보다 저와 꽤 잘 맞았어요.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청소년 선수들을 가르치게 되었죠. 제 노하우와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좋은 성과로 이어졌을 때 성취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가르친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자 일본 청소년 팀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일본은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이 빙상 스포츠에서 한가락씩 하고 있는데 일본만 맥을 못 추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한때는 아사다 마오가 일본을 피겨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듯 했지만 이제는 설 자리가 없어졌죠. 그래서인지 빙상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거액의 연봉을 제시했어요. 빙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거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죠. 저는 일본의 막대한 지원에 제 기술을 더하면 금메달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일본은 주요 7개국 G7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이고 그런 선진 국가의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를 한다는 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성공적인 커리어가 될 것 같았어요. 일본은 늘 한국 선수들을 견제했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쇼트트랙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니까요. 성인 선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청소년 선수들까지 엄청난 기량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죠. 2024년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까지 검증된 제 능력을 믿었거든요. 제 코칭대로만 한다면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는 건 일도 아니라고 확신했고 일본에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백지 수표도 줄 수 있으니 일본에 와주기만 해달라고 매달리더군요. 일본은 국제대회 메달이 절실한 것 같았어요. 한때는 간판 피겨스타의 인기가 대단한 빙상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명함도 못 내밀게 된 현실에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듯 보였죠. 그렇게 일본 코치직을 수락했고
저는 오직 메달만을 생각하며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선진국 일본은 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일 것이라 기대했는데 어딜 가도 낡고 좁은 느낌이었죠. 나름 도심은 깔끔했지만 중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노후화됐더라고요. 일본이 아시아의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실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뭔가 찜찜한 첫 인상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 청소년 선수들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이었고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일본 선수들에게 전수해주기로 했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최고인 사람을 본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신념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롤모델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의 장점을 내 방식으로 흡수하면서 실력이 늘었거든요. 제 롤모델은 이상화 선수였는데 이상화 선수의 경기를 수천 번 돌려봤고 스퍼트 자세부터 결승선 통과까지 모든 자세를 연구했었어요. 이상화 선수의 반이라도 따라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선수들에게 지금 세계 1등인 한국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했죠. 그런데 일본 아이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미개한 나라인데 왜 본받아야 하냐고 따지는 거죠. 일본은 스스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으니 한국 선수는 따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성적 향상을 위해 외국인 코치인 제게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자립이라니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게다가 한국은 뇌물로 심판을 매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믿더라고요. 저는 평생 네덜란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쇼트트랙 강국이니 좋은 점은 배우는 게 맞다고 했죠. 네덜란드는 쇼트트랙의 종주국이지만 한국은 당당하게 실력으로 최강자 자리를 차지했고 철옹성 같은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화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 피나는 노력을 거듭했기에 네덜란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코치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어린 선수들을 달래가며 코칭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일본 사람들에게 완전히 질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다 보니 부모님들과 소통이 잦은 편이에요. 선수들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관리와 통제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일본 부모들은 도무지 속내를 모르겠더라고요. 네덜란드의 은사님께도 많은 조언을 구하고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한 훈련이었어요. 처음으로 외국인 제자를 육성하는 터라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죠. 일본에는 친구도 가족도 없었기에 말 그대로 온전히 아이들 케어만 신경 썼어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몇몇 아이들의 기량이 크게 향상되기 시작했고 연맹과 부모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드디어 제 능력이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는구나 싶어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곧 동계 전지훈련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연맹 관계자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기존 일본 훈련 방식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연맹 관계자는 부모들로부터 요즘 훈련 방식이 지나치게 바뀌어서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 평균 기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는데 제 교육 방식을 바꾸라니요. 알고 보니 제 훈련 방식을 도입한 이후 선수들의 성적 순위가 많이 뒤바뀌었는데 성인 국가대표 발탁을 위해 예민해진 아이들과 부모의 입김이 작용한 거였어요. 청소년 국가대표 성적이 성인 국가대표 발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서로의 순위 경쟁에 민감했던 거죠. 순위가 밀려난 아이들의 부모는 제가 다른 아이를 편애하는 게 아니냐며 연맹을 닥달했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코칭이 훌륭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서 뒤에서는 제 코칭 방식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한 거였어요.
며칠 전까지 제 앞에서 연신 감사하다고 웃었던 그들이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죠. 다른 일본인 코치들에게 물어보니 제 훈련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앞뒤가 다른 모습이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해당된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아이들도 겉으로는 제 훈련을 따라왔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 편애 덕분에 편파적인 지도로 실력이 늘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뒷담화를 늘어놓았죠. 그런 아이들에게 팀워크를 이해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났지만 낮에는 제 스타일과 전혀 다른 방식의 훈련을 진행하고 밤에는 자기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연락에 쉴 틈이 없었죠. 자기 아이의 훈련은 잘 되고 있는 건지 따져 묻는 목소리의 전화가 계속됐고 더 이상 일본에 있다가는 화병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관두겠다고 선언했죠. 일본에서는 지난 몇 달간 눈에 띄게 기량이 향상된 아이들을 보고 제게 원하는 연봉을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가 되든 다 맞춰줄 테니 코치를 계속 해달라고요. 몇 번의 실랑이가 반복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떠나겠다고 했고 그러자 계약을 파기하는 코치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며 저를 협박하더군요. 나중에는 거액의 위약금 얘기를 하며 압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약금을 뱉어낼지언정 일본에서는 단 하루도 더 있을 수 없었어요. 질릴 대로 질려서 이대로는 화병이 생겨 제 병원비가 더 들 것 같았거든요. 저를 달랬다가 협박했다가 사정하는 일본 연맹에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고 도망치듯 떠나왔어요. 당장 네덜란드로 돌아가면 이전에 근무하던 프로팀 코치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본 코치 생활에 지쳐버린 저는 휴식이 간절했어요. 일본에서 지내는 반년 동안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죠. 저는 여행지에서 재충전을 하고 네덜란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늘 동경하던 이상화 선수의 나라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여행지로 한국을 결정하면서 걱정도 됐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이 엄청난 후진국이고 식민지 경험 때문에 피해망상이 심하다고 오죽하면 일본의 땅도 한국 땅으로 우긴다는 둥 나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일본에 있으면서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나쁘면 얼마나 끔찍할까 싶어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이상화 선수를 보며 빙상여제를 꿈꾸었던 저는 그녀에 대한 동경의 마음으로 한국에 한 번 정도는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행 티켓을 질렀어요. 제가 예매한 비행기는 한국 국적기였는데 비행기를 타는 순간 충격이 시작됐죠.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들었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몽땅 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승무원들은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승무원들보다 가장 예뻤어요. 타고난 외모뿐만 아니라 미소를 잃지 않는 친절함까지 갖추었더라고요. 서비스도 세계 최고였는데 어찌나 섬세한지 승객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수없이 많은 비행기를 타보았지만 한국 승무원은 외모로나 직업 정신으로나 세계 최고가 틀림없었어요. 저는 승무원들을 만난 후 한국 여행에 대한 걱정을 말끔하게 지웠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독이 밀려왔는데 그동안 너무 시달려서 지친 탓인지 바로 관광지로 출발하려던 마음을 접고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죠. 지친 몸과 마음에 카페인이 절실해서 커피를 꼭 마시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으니 제일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안에는 북적북적 손님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맛집을 잘 찾아온 것 같아 안도했어요.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있어 추천 메뉴를 주문했고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고소한 라떼를 마시니 온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배에서 꾸룩꾸룩 신호가 왔고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화장실이 호텔만큼 좋았거든요. 인천공항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가 보다 했는데 카페 화장실이 이렇게 좋다니. 하늘에 뚫린 통창으로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고 한켠에는 작은 정원도 꾸며놨더라고요. 마치 최고급 호텔 화장실에 온 것 같았어요. 한동안 일본에서 비좁은 인테리어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더 넓고 쾌적하게 느껴졌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을 때였는데 글쎄 화장실 변기 뚜껑이 자기 혼자 열리는 거예요. 저는 변기에 앉았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칸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놀랐는데 앉자마자 따뜻하더라고요. 동계 훈련 시즌인 추운 겨울에 변기가 따뜻하다니 한국인들의 배려와 세심함은 작은 데서도 티가 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현대식 비데를 만든 나라가 자기네라며 으스대던데 일본 비데는 진짜 비데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최신식 국가대표 시설에서 지냈지만 단 한 번도 뚜껑이 스스로 열리거나 엉덩이가 따뜻한 변기에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데로 생색을 낼 거면 한국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탄하며 볼일을 마치고 손을 씻으려는데 수도꼭지가 없더라고요. 한참 헤매고 있는데 옆 사람을 보니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센서로 사람을 인식하는 거였죠. 게다가 옆 사람을 흘낏 보니 손 세정제 아래에 손을 내미니까 거품 비누가 한 번 쓸 만큼 나오더라고요.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나라길래 이런 최첨단 시스템 화장실을 공짜로 이용하는 거죠? 일본을 보면 돈이 많다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닌 건 확실해요. G7 회원국이니 선진국일 거라 생각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수십 년 전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관공서에 가도 은행에 가도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일본 입국 직후에 숙소 배정이 안 되어서 임시 숙소에 있다가 전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속이 터질 뻔했어요.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접수 모두 불가능하고 오직 대면이나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전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처리될 때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려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답답한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쾌적한 나라에 오다니.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죠.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제 테이블에 돌아왔는데 세상에,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노트북이며 지갑이며 다 꺼내놓고 간 거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부주의한 행동인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냅다 화장실로 달려갔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의로운 걸까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제 소지품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을 거고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찾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잠시 왔다가 떠나는 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카페 안에 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제 물건에 손대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어요. 카페를 나서며 직원에게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하다고 제 물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더니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직원이 하는 말이 한국 방문 중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 경찰청이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직원은 제게 로스트112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시스템이니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하라고 해주더군요. 분실물이 접수되면 이 시스템에 등록되니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은 치안이 안전하니 마음 편히 즐기라며 재미난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도 해주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의로움, 친절함, 체계적인 공공서비스까지. 어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정의로운 걸까 감탄하고 있을 때 이상화 선수가 떠올랐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상화 선수의 광팬이거든요. 쇼트트랙 선수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빙상 여제가 되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어요. 그녀의 인터뷰와 경기 장면을 모두 챙겨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고 강직했어요. 그리고 팬들에게도 늘 감사 인사를 전하곤 했죠. 이상화 선수만 특출나게 예의 바르고 존경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화 선수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모두들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죠. 정의로움과 강직함도 몸에 배어 있어요. 이건 잠깐 흉내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교육, 학교에서 배운 배려심, 사회에서 익힌 질서,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가능한 것이죠. 그동안 일본 아이들의 말만 듣고 한국의 편견을 가진 저 자신을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일본이 한국만큼 윤택한 일상을 누리려면 10년, 아니 30년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게는 사람들의 친절과 정직함, 크게는 사회 전반의 인프라, 정부 공공서비스까지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네덜란드도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과 비교하니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이제 누가 물어도 아시아의 최고는 한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하더라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상인데 말이죠.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한국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분명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한국은 이상화 선수의 국적일 뿐이었는데 한국에 방문하고 나니 한국 대표팀에서 유망주들을 꼭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 쇼트트랙의 코치가 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이상화 선수를 보며 쇼트트랙의 꿈을 꾸었듯 제가 꾼 꿈을 한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실현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당장은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지만요. 아마 당장 한국에서 쇼트트랙 지도자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는 이미 최정상급 코치들이 꿈나무를 육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네덜란드로 돌아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언젠가 커리어를 많이 쌓아서 꼭 한국 유망주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이상화 선수를 보며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었듯이 이번 꿈도 꼭 이루어낼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 네덜란드 출신의 코치가 태극마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더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일본의 거짓 소문 퍼뜨리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델라 씨가 일본에서 바로 네덜란드로 돌아갔다면 평생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살았을 텐데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의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최강 쇼트트랙 선수를 육성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아델라 씨. 언젠가 금발의 쇼트트랙 코치를 만나게 된다면 저와 구독자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해외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감동 특공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